네, 안녕하세요. ABA 선생님 전은지입니다. 오늘은 조금 늦은 시간에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며칠 전에, 그러니까 3월 30일 토요일에 한국 자폐학회에서 워크숍을 했었어요. 주제는 고기능 ASD의 이해와 중재였는데요. 여기 너무 중요하고 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많이 발표를 해주셔서 하나하나 좀 자세히 그 학회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학회에서 제일 첫 번째는 ESDM에 대해서 장현숙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그 내용 간추려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ESDM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신 장현숙 선생님은 지금 한국 ABA 행동발달연구소에 계시고 BCBA이기도 하면서 ESDM 전문가로서 공인된 자격증을 취득을 하신 분이세요. 우리나라에 정말 거의 없는 ESDM 치료사는 지금 거의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장현숙 선생님께 부모님들도 많이 배우고 계신 것 같아요. 장현숙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신 주제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조기 중재의 실제 ESDM을 중심으로 였습니다. ESDM 중재에 대해서 거의 설명을 해주신 발표였어요. 그래서 ESDM은 Early Start Denver 모델의 약자라서 ESDM이고요. Early라는 말이 들어있기 때문에 영유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굉장히 어린 시기에 집중적으로 하는 중재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ESDM 같은 경우는 조기 개입 프로그램으로 하나의 커리큘럼이 이미 완성이 되어 있고 이 커리큘럼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교수 방법을 쓰냐 하면 ABA랑 PRT랑 이미 있었던 덴버 모델에서 이렇게 학습에 유용한 원리들을 차용을 해서 이 커리큘럼대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런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실에서도 할 수 있고 근데 특히 이거는 부모 교육을 강조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부모가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도록 교육을 많이 한다고 해요. ESDM의 목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상호작용, 아이들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키는 거고 다른 하나는 다른 발달 영역들에서의 기술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을 받은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기 개입 프로그램이 대부분 목표로 하는 두 가지예요. 상호작용의 증진 그리고 특정한 기술의 발달. 그래서 아이들의 조기 개입을 하는 이유는 영유아 단계의 그 나이대의 아이들의 뇌가 굉장히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뇌 과소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기 개입을 반드시 집중적으로 해야 한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ESDM을 함으로써 아동의 사회적인 학습 기회까지도, 그러니까 사회적인 능력도 어릴 때 많이 접하고 집중적으로 중재가 들어갈수록 아이의 사회성도 길러진다고 보고 ESDM을 통해서 아이의 사회적인 학습 기회를 증가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그래서 또 집중적인 학습을 통해서 아이에게 필요한 어떤 학습과 기술들을 채워주고 다른 아이들과 발달적 차이를 좁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ESDM 교수 전략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ABA이고 두 번째는 PRT 그리고 세 번째는 덴버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ESDM은 ABA랑 완전히 분리되거나 다른 범주가 아니고요. 같은 학습 원리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자기들만의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고 조금 더 사회적인 상호작용 같은 것들을 좀 더 강조를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BA랑 같이 맥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어떤 교육 전략을 ABA와 함께 하고 있느냐면 아이들에게 촉진을 제공을 한다든지 용환법을 사용을 한다든지 그리고 조형, 쉐이핑 처음에는 아주 러프하게
아주 쉬운 동작을 하다가 조금씩 점점 더 목표 행동에 가까운 구체적인 행동으로 바꿔준다든지, 그리고 연쇄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ABA와 같고요. 또 아이들의 동기를 사용하고, 그리고 주의 집중을 조절하는 것 또한 ABA에서도 다 하는 거죠. 그리고 행동의 ABC를 정의를 해서 어떤 특정한 행동 이전에 나타나는 선행 자극이 뭔지 A, 그리고 특정한 행동 뒤에 따르는 결과 C가 뭔지, 이렇게 ABC를 각각 정의를 해서 아이들에게 학습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 또한 ABA에서 사용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자료 기반의 의사결정을 하는데, 이것 또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아이의 다음번 목표를 구성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데이터를 보고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PRT 교육 전략도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PRT는 그 중심축 반응 훈련이라는 건데, 언어 치료를 한다든지 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근데 PRT는 이제 ABA보다는 조금 더 아이들 주도적으로 아이가 흥미를 가지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걸 조금 더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동의 시도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이가 이미 잘하고 있는 활동들을 다 포함시켜서 아이가 조금 더 과제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리고 아이의 행동에 대한 아주 인위적인 강화제를 선생님이 막 제시를 하는 게 아니고, 이 행동과 관련해서 자연스러운 강화가 뒤에 따라오게끔 한다든지, 이러한 방법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PRT에서는 또 상호작용을 하는데, 이 주도권이 아이에게 한 번 있으면 그 다음 또 선생님이나 부모가 한 번 가지고, 또 그 다음 번은 아이가 한 번 주도권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주도권을 왔다 갔다 반반 정도가 되게끔 가지게 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해요. 이런 부분은 사실 사회생활, 아이가 그 이후에도 사회생활을 할 때 또래나 다른 그룹에 갔을 때도 사실 참여자가 모두 주도권을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놓치지 않고 ESDM은 이 주도권을 공유하는 방식 같은 것도 고려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선행 자극을 명료하게 제시하는 거, 이건 ABA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아동이 선택할 기회를 주고 아동의 리드를 따라가는 것이 ESDM과 PRT가 약간은 아주 보수적인 ABA와는 조금 다른 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ESDM은 이 ESDM 말 자체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덴버 모델에서 나온 거잖아요. 덴버 모델의 특성을 조금 보면 아이의 정서나 각성, 집중 상태를 조절하고 굉장히 긍정적인 정서를 나누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의 언어 수준에 맞게 성인도 언어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아이가 한 단어 정도를 발화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성인은 아이의 언어에 한 단어 정도 더해서 한 2단어를 이어서 이야기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이와 너무 크게 차이가 나게끔 언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아이한테서 조금 더 한 단계 높은 정도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ESDM의 교수 전략을 조금 종합해서 정리를 해보면 아이도 성인도 둘 다 즐거워야 한다는 어떤 긍정적인 정서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 그리고 또 개입을 어떻게 하느냐면 놀이를 통해서 한다는 점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놀이를 통해서 하긴 하지만 그 사이에서 학습이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그냥 아이가 이미 놀 줄 아는 기술을 가지고 놀면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놀이를 통해서도 학습을 하게 하려면 사실 우리 아이들은 굉장히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한 아이들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0초에 한 번 정도 학습의 기회를 제시를 한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집중적으로 고강도로 반복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학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고, 그리고 부적절한 행동을 아이들이 놀이를 하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주도권이 선생님에게 주어졌을 때 좀 짜증을 낸다든지 그럴 때 문제 행동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럴 때도 ABA 방식으로 문제 행동은 약간 무시한다든지 이렇게 소거를 하는 방법으로 가고, 대체 행동을 알려주고 대체 행동을 강화하는 방법을 쓴다고 합니다. ABA랑 굉장히 그냥 맥락이 같은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개입의 틀로서 중재하는 방법으로서 놀이를 사용하고 주도권을 왔다 갔다 반반 정도 공유를 한다는 것, 이런 게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ABA도 마찬가지지만 ESDM도 가족의 참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반드시 부모 교육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ESDM 커리큘럼에서는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지만 굉장히 주요한 영역으로는 모방,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언어적인 의사소통, 사회성, 놀이, 이 5가지를 주요 영역으로 고려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총 4개의 레벨로 나누어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4개의 레벨에서 아이의 현재 수준, 그리고 이 아이가 현재 수준에서 조금 더 목표로 해야 될 수준이 뭔지를 정한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때 4개의 레벨이 개월수대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첫 번째 레벨은 9에서 12개월 수준, 그리고 쭉쭉쭉 가서 4번째 레벨은 48개월 수준까지 있어요. 그래서 요 레벨과 요 레벨이 결정되는 이 개월 수는 정상 아동을 대상으로 했을 때의 아이들의 기술이나 능력을 고려한 그런 레벨이라서 우리 아이들에게 부족한 기술들이 뭔지 이렇게 체크하기가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480개의 행동 목록이 있다고 합니다. 이 ESDM은 교재가 이미 시중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서 혼자서 공부를 하셔도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커리큘럼인지 체크하시기도 쉬우실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려운 체계는 아니에요. 물론 중재를 시작하거나 이런 과정은 굉장히 좀 훈련이 되어야겠지만, 우리 아이가 어떤 기술이 부족한지 뭘 목표로 해야 할지를 체크할 때는 요 덴버 모델에서 쓰는 발달 체크리스트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의 선호에 맞게 어떤 프로그램을 구성을 하고요. 이렇게 커리큘럼 평가를 제일 먼저 하고, 그리고 목표 행동을 설정하고, 아이에게 그 목표 행동을 가르치기 위해서 과제 분석을 하겠죠.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굉장히 작은 목표 행동을 작은 단위로 쪼갠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스몰 스텝으로 가르치는데요. 이때 1일 수행을 측정을 하는데 15분 정도 아이와 놀이를 통해서 중재 개입을 하고, 그리고 잠깐 또 선생님이 데이터 체크하시고 또 15분 중재하고 체크하시고 이런 방법으로 하신다고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ABA 프로그램을 할 때 아이와 상호작용하면서 데이터 체크를 계속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15분 동안 아이와 충분히 놀이에 집중을 한 다음에 아이의 데이터가 어땠는지 기억을 해서 체크를 뒤에 하려면 사실 정확도가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정확하게 체크를 해야 되니까, 선생님들께서 놀이를 하시면서 또는 부모님이 놀이를 하면서 굉장히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아이의 수행이 어땠는지를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굉장히 아이의 관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는데 2분에서 4분 정도 굉장히 짧은 활동들을 반복적으로 한다고 해요. 근데 아무래도 아이의 흥미를 따라가는 거다 보니까 또 아이가
이 놀이를 하다가 흥미가 떨어지면 빨리 다른 놀이로 전환을 해주어야 되고, 약간 근데 또 전환한 놀이도 아이의 목표 행동에 맞게 또 전환이 돼야 되니까 상당히 좀 프로그램 준비하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활동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절반 정도는 사물이나 장난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활동을 준비를 하고, 또 절반 정도는 완전히 1대1로 신체 놀이를 하면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놀이로 구성을 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하면 이제 사물을 가지고 하는 거는 아이와 선생님과 그 사물에 대해서 이렇게 삼각구도로 계속 주의가 전환이 되고, 이 장난감에 대한 주의를 선생님과 아이가 공유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신체놀이 같은 경우는 완전히 1대1로 서로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되고 상호작용이 조금 더 밀접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신체놀이를 하면은 뭐 노래를 할 수도 있겠고, 또 뭐 마사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굉장히 다양한데, 이때 조금 조심해야 할 점은 신체놀이를 막 한다거나 간질간질을 한다거나 뭐 아이랑 점프 이렇게 막 뛰는 활동을 한다거나 했을 때 아이들의 흥분도가 좀 점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께서 같이 하실 때 이 흥분도를 좀 잘 조절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또 흥분이 확 올라가면 아이들이 뭐 주의 집중을 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데에는 그게 조금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요. 물론 즐거울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목표 행동을 어쨌든 가르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흥분 조절을 하는 걸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 이걸 또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ESDM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조기 집중 행동 중재 가운데 효과가 있다고 나와 있는 연구 결과들이 뭐 지금 굉장히 이미 조금 많이 나와 있고 앞으로도 계속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2010년에 나온 연구 결과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여기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말씀을 드리면 ESDM 치료를 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그냥 지역사회의 어떤 치료를 받은 집단을, 두 집단을 비교를 해봤을 때 ESDM 치료를 한 집단의 아이들이 어떤 적응적인 행동 그리고 전반적인 발달에 있어서 향상을 보였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특히 수용 언어와 표현 언어의 향상이 굉장히 컸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ESDM을 이제 실제로 선생님께서 중재를 하실 때는 부모 교육 같이 하시고, 또 부모 교육을 하면 아무래도 어떤 정해진 시간만 아이가 ESDM의 중재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엄마랑 조금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ESDM에서 배운 프로그램들을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 교육은 시간을 들이고 하는 거에 비해 훨씬 더 효과가 좋은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근데 뭐 ABA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조기집중 행동중재는 아이들마다 특성이 너무 다르고 학습 속도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ESDM도 마찬가지로 이 효과가 뭐 일주일에 30시간을 뭐 받았을 때 반드시 뭐 발달적으로 뭐 6개월이나 1년 이상 진전이 된다라고 보장을 할 수는 없어요. 아이들마다 그 속도가 너무너무 다르다는 점, 그리고 ESDM 프로그램에 특별히 좀 많이 반응을 보이지 않는 아이들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오히려 ESDM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인 ABA 프로그램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선생님께서 일부러 부모님들께 그렇게 다른 치료를 권유를 하시기도 한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ESDM뿐만이 아니라 모든 치료가 그 아이에게 맞는 그 치료마다 특성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이와 잘 맞는 치료가 있어요. 그래서 ESDM뿐만이 아니라 아이에게 어떤 전반
전반적인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수용 언어나 표현 언어의 향상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잘 고려를 해서 혹시 이 치료의 방향과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맞지 않으면 치료 방향을 다른 것으로 돌리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ESDM이 효과가 있고 상호작용의 증진이나 전반적인 발달을 증진시킨다고는 하지만 ESDM을 하기에는 사실 아직 현실적인 어려움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한국에서 치료를 한국어로 슈퍼비전을 받을 수 있는 일단 체계가 없는 현실이고, 그리고 치료사가 놀이도 하면서 아이에게 새로운 기술도 가르쳐야 하고 15분 뒤에 또 데이터 체크를 정확하게 해야 하고 약간 이런 과정들이 다 쉽지 않아서 치료사 훈련 자체가 좀 어려운 편이라고 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ESDM에 맞지 않는 아동도 있을 수 있어서 ESDM에 맞지 않는 아동들은 좀 더 보수적인 방식으로 DTT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는 거,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아이들의 연령에 따라서도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굉장히 어린 나이에 만 3세 이전에 하는 게 효과가 제일 좋다고 하셨기 때문에 나이가 조금 많아지면 ESDM 수업을 받을 기회가 우리나라에 많지 않을 뿐더러 그 효과도 조금 어렸을 때 하는 거에 비해서는 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거는 또 ABA도 그렇지만 부모님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의 역량이 또 굉장히 중요해서 부모님이 ESDM을 만약에 하고 싶다고 하시면 굉장히 열심히 참여하고 배운 걸 현실적으로도 많이 적용을 할 준비가 좀 되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린 자폐증 아동을 위한 ESDM이라는 책 보시면 ESDM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나와 있고요. 또 덴버 모델 발달 체크리스트라고 또 2016년에 나온 책이 있어요. 이것도 한번 보시면서 아이의 목표 행동 같은 거 체크하실 수 있으니까 책 찾아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유튜브나 인터넷에 ESDM 찾아보시면 프로그램 어떻게 진행하는지도 보실 수 있어요. 저도 기회가 되면 그 영상들 공유를 블로그나 카페에 할 테니까 같이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제가 다녀온 2019년 한국자폐학회랑 대한자폐 스펙트럼 연구회에서 해주신 학술대회 및 워크샵 첫 번째 장현숙 선생님 강의 내용을 조금 간추려서 설명을 드렸고요. 또 제가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또 ESDM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저는 ABA 치료사로서 ESDM에 관해서 들은 바를 또 많은 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또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또 여기 댓글이나 블로그에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또 얘기를 드리고 ESDM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또 궁금하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